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두고 친윤계, 친한계 간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다시 요청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수심위가 최재형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내면서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용산에서 있었던 만찬과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찬 이후의 당내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친한계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발언할 기회가 없었다,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발언들을 좀 내놓고 있고요.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가 한 대표가 이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면서 서로 전혀 다른 평가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양쪽이 그러니까 집권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는데 서로 간에 대화를 했니 안 했니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과거에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는지 그 기준이 보수 신문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하곤 하는데요. 오늘 조선중앙동아신문 전체가 다 사설로 썼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가하게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좀 걱정되고요. 다만 이제 뭐 서로 간의 잘잘못을 가린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일단 필요했을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대를 제안했다던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안하려고 했다거나 사과를 요청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공개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조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편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해줬어야 하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집권 여당하고 소통을 하고 손발을 맞춰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둘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간다면 집권 여당에서도 대통령을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독재에 대한 요청을 다시 했고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현재까지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만찬 전후로 갈등만 좀 다시 확인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김성환 소장님 말씀 거의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로 이렇게 갈등을 벌이는 사이에 주요 국정 현안들이 전혀 지금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 갈등 문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의정 갈등보다 지금 당정 갈등이 오히려 국민적 걱정을 끼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로가 감정의 고를 서로 표현하는 신경전을 벌일 때가 아니다. 말을 아끼고 서로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양측이 집권 여당으로서 충분한 책무감을 가지고 주요 국정 현안을 지금 챙겨 나가야 될 때다. 그런 공감대 아래 다시 서로 냉각기를 갖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자성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독대는 사실 이론적으로 독대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양측 간의 독대가 이루어질 경우 의미 있는 성과,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어떤 대화를 해서 결과를 창출하려면 서로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연 그런 상태인가 저희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좀 서로가 생각할 수 있는 냉각기를 갖고 서로 자성하는 그러한 냉각기를
서로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가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7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또 방송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한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재표결에 나서는데 민생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야 합의로 쉽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쟁점 법안들이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미 행사한 법안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사법하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예. 법안으로 말하면 방송사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6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당정 갈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정도까지 분열표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의석 3분의 1을 채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제 법안이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 다음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체코 출국할 때 그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하는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역화폐법 같은 경우에는 그건 또 덜 쟁점이 된다 치더라도 이 두 가지 법안들을 국민의힘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문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존에는 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그러니까 찬성 의사를 표현한 거죠. 안철수 의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균열이 보여질 만한 숫자가 나오거나 최소한 그런 인물이 공개적으로 만약에 이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막힌 뚝이 터지듯이 여권 내에서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특검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뭐 독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가 거의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하고 완전히 더 이상 같이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가는 뭐 일종의 이제 촉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언제까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대통령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8명의 이탈표만 막는다면 얼마든지 뭐 계속 이게 법안을 폐기하는 순서로 갈 수 있는 무한 반복은 가능하겠지만 국정 동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10%대까지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국민의힘도 어떤 방식으로든 민심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다. 이러면 사실 다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이 제일 크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집권당과 그다음에 대통령도 사실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뭐 입장 표명이든 아니면 뭔가 의혹을 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거부권 정국으로만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거다. 더 이상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걸 좀 집권 여당에서 유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쳇바퀴 전국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거부권 정국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민주당이나 이제 그쪽 입장에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땐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그리고 탄핵 종국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벌써 7명째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민주당의 국회 폭주 그러한 무도한 국회를 완전히 독주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고치지 않는 한 과연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사법 누가 보더라도 방송연구장악법 아니겠습니까? 또 노란봉투법 역시 불법 파업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요. 또 전국민 20만 원 지원법도 효과가 거의 없는 현금살포법이다. 이건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와 유사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현금살포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172석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탄핵시키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탄핵시키겠다. 벌써 7명째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협치와 대화의 건전한 그러한 공간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지 국민들이 무척 아쉬워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점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다음 달에 있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이것이 이제 야당의 일방적이다, 정치 공세다라면서 어제 회의장에서 퇴장을 했는데 국정감사 증인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은 모양새이면은 뭐 틀림이 없을 거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지금 거부권 정국을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뭐 무한 반복되듯이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여야 합의가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의혹은 커지고 있지만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검찰도 사건 처리를 미적미적하면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의혹이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답이 없는 겁니다. 결국 국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의정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야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행위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증인 채택을 해서 뭐 국감장에 증인으로 앉혀놓든 간에 뭔가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 적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혹이 나왔다고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정당하게 처리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든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유감 표명할 거 있으면 국민께 사과하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다음에 야권이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비판을 삼는다면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야권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에는 저는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야권이 만약에 폭주를 한다고 할 경우에 21대 국회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야권의 지지율이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안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집권여당 대표 지지율이 오히려 거꾸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안 들여다보고 자꾸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정치 공세만 한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오히려 집권여당 대통령의 무능력만 부각되는 상황이 올 거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오히려 더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이라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결국 정부 여당이다라는 지적이신데요. 민주당 쪽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나 현재 그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시선, 국민적 지지 역시 일종의 반사 이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민주당이 잘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다.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국정감사인가요? 국정감사 예. 증인 채택을 할 때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거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받고 있죠. 그렇다면 증인으로 불러서 출석시킬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도 불러서 여러 가지 의혹, 예를 들어서 샤넬 자켓 의혹뿐만 아니라 특활비 사용 의혹,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역시 법인카드 사용 의혹, 이런 부분들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러면 똑같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많은 국민들의 또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증인을 딸 다혜 씨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그리고 또 민주당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그리고 남욱 변호사,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판 거래 의혹을 서로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저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국회 국정감사를 민주당 국정감사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수심위 같은 경우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반대의 이제 의견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이제 김건희 여사 수심위가 열렸을 때 그때 전원일치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재형 목사의 경우에는 뒤집어진 겁니다. 8대7로. 그럼 그 전에 전원일치로 불기소라고 하는 결정을 냈을 때 최재형 목사 측을 전혀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했던 수심위가 열렸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준 쪽이 있고 받은 쪽이 있다고 하면 준 쪽도 처벌하고 받은 쪽도 처벌해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전의 수심위 결정이 균형이 맞지 않았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번에 이런 결정이 8대7의 결정이 나왔든 아니면 그 전에 결정이 나왔든 간에 이번 결정이 보여주는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재형 목사 기소를 통해서 이번 사건은 재판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직무 관련성도 역시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수심위의 그 궁극적인 어떤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모두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오늘 언론이 다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주례보고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그냥 김건희 여사는 두고 최재형 목사만 기소할 수 없으니 그냥 2명 다 불기소합시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그럼 도대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의 엄정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오히려 대통령 영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런 방식의 결론을 인위적으로 끌어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어떤 보고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검찰이 발표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하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국민적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의 사법이 복잡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이제 검찰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을 좀 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론 정서법으로는 좀 셈법이 복잡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법적인 차원에선 저는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고 최재형 목사는 최재형 목사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사법적 결론,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최재형 목사는 선물을 주고 청탁을 시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선물을 받긴 했지만 최재형 목사의 청탁을 아무것도 받아준 게 없습니다. 그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지만 그 어떤 청탁을 받아준 게 있나요? 통일-TV 문제도 그렇고 또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하나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처벌을 받으니까 청탁을 받은 사람도 무조건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거는 논리적이지 않죠.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만남을 시도했고 선물을 주겠다. 정말 계속 집요하게 선물 공세와 면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김건희 여사는 들어주지 않다가 2022년 9월에 디올백을 받을 때 한 차례 만났고 그 전에 6월 달에 또 한 차례 만난 거 이제 그 두 번이 이제 다 그 면담한 횟수인데요. 예. 자, 그렇다고 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청탁을 받아주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거는 제가 볼 땐 논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 역시 청탁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만난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최재형 목사가 검찰 진술에서도 그 같은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청탁이 목적이 아니라 접견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선물도 제공했다.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 재소환되면서 본인이 언더커버 취재가 핵심 목적이었다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언더커버라는 건 잠입 취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나서 선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선물을 제공하는 장면을 손목시계로 촬영하고 촬영된 그 영상을 온 국민에게 배포하는,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를 망신 주고 흠집 내려는 그런 기획성 공작이었다. 이런 측면을 왜 우리 국민들이 몰라야 합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검찰도 그 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수사를 결론을 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 짧게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한 발언과 관련한 건데요. 병역 자원 감소의 어떤 이제 대안이랄까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50대 또는 60대가 이제 본인이 원한다면은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계 업무 정도를 하는 안에 대해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 군이 미군은 아니다. 그걸 전제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군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대체 이 법안을 왜 내겠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안보가 허술해서 부대를 지킬 장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5060 세대를 갖다가 일종의 경계병을 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리 병력 자원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병이 자기 부대도 못 지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아마 여론도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꺼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런 발언을 꺼내놓는지 잘 모르겠고요. 미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자원해서 군에 가는 거잖아요. 일종의 직업군인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의무복무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의무복무제를 갖고 있는 것 안에서 어떻게 장병들, 예를 들면 장병 안전을 보호할 거면 보호하고, 아니면 국방비를 어떻게 하면 아낄 거면 아낄 거고, 또 국방비에 있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다고 하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불쑥 꺼내놓으면 결국은 젊은 층이나 중장년층 양쪽에서 다 비난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저는 굉장히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받기 어려운 아이디어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매우 기발한 신선한 아이디어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직 결론을 내는 단계는 아니고 검토 단계. 예. 그래서 우리 이 병력 부족 현상, 이 심각한 병력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그 병력 부족 현상이 무척 심각합니다. 올해 2월 달에 육군 1사단 신병교육대를 비롯한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신규 병력 충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2042년인가요? 20세 남자 인구수가 12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매년 현역병 20만 명 이상이 신규 입대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2040년엔 현재 병력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20년 앞을 대비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 같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